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96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지난주 방송이 또 굉장히 오랜만에 핫해가지고 지금 어깨 뽕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제가 어땠어요? 누구라고 지명하지도 않았는데 반응하시는 거 보면 이미 시작하자마자 어깨가 그냥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아니에요. 중심이죠. 청국장의 중심. 왜냐면 오늘 옷을 예쁜 걸 입으셔서 약간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좀 썼습니다. 예. 네. 아니 저번 주에 안 그래도 모니터링은 했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노엘 관련해서 영상으로만 지금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은데 많이 봐주시는 거니까. 누구한테 감사해요? 그 시청자분들한테. 노엘한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사실 노엘한테 고마운 건 아니고 잘못을 했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매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댓글 하나씩 읽고 가자고 했잖아요. 하나 준비해 오셨나요? 저 바로 가겠습니다. 네. 그 허니추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 네. 제 가슴이 굉장히 뭉클한 느낌을 받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뇌가 아름다운 청년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그 댓글을 읽으면서 거기에 딱 멈추게 되더라고요. 이 댓글을 보다가.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댓글. 거예요? 네? 어떤 점에서 좀 멈추게 된 거예요? 뇌가 아름답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것 같다. 그게 마치 내가 나중에 그렇게 돼야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굉장히 좀 뭉클해지는 그런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되고 싶다. 내가 BTS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아무튼 되게 힘이 났어요. 네네. 다음. 저는 그거 하나 있던데요. 청년들의 프로그램인데 청국장이라는 이름은 너무 구수하다 이런 느낌의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댓글 달아주실 때는 대안도 같이 좀 달아주세요. 대안 어떤 게 없는 하면 뒷판은 조금 더 청년의 색깔이 나는 참신한 명칭이 될 수 있을지 달아주시면 한번 또 재밌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댓글 말고 좀 다른 지역 근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명절을 맞아서 주말 동안에 제가 고향이 경남이라서 경남을 다녀왔는데, 이제 그때 갔을 때 이제 김경수 지사님 생각이 나서 좀 마음이 아팠지만 어쨌든 친척분을 만났는데, 친척분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다고 화를 엄청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을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신청을 했는데도 8천 얼마 때문에 내가 못 받았다 하면서 화를 엄청 내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비판들이. 근데 거기서 좀 얘기가 그 옆으로 흐르는 게 뭐냐면, 이제 경남이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하니까 부자들이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기분 나쁘다. 본인들은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재난지원금 못 받고, 삼성이 이렇게 하니까 불만을 터뜨리고 해외로 공장을 가져가고 어쩌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길래 이제 저도 그 대화를 좀 피했는데, 근데 이게 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편복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 정당성을 그분이 너무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지역 가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네, 댓글은 준비 안 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댓글 준비해 오시고요.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으셨나 봐요. 네, 저는 이 얘기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김춘래님이 아까 오이성님 댓글이랑 좀 반대되는 의견인데, 청국장 이름처럼 너무 담백하고 맛있는 멋진 방송입니다. 계속 승리만 하세요. 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좋네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 달아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댓글 계속 남겨주시면 저희도 거의 대부분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판이든 응원이든 중간중간에 저희가 매주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또 유익한 방송, 알찬 방송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의성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또 우리 또 선거철이 또 후끈후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철을 맞이해서 그 세계 각국의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특히 녹색당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공약으로서. 세계의 녹색당의 정책. 세계의 녹색당들의 공약들을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세계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 싶은 바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서구권의 녹색당들이 여러 가지로 좀 파워도 있고 연구도 많이 있고 사례도 많이 있고 해서 좀 목소리도 강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서구에 있는 녹색당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녹색당 하면 떠오르는 나라 독일. 왜냐면 되게 힘이 강하니까 제1당이 될 정도로 이제 강하다 보니까 녹색당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데, 그 독일 녹색당의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공약이 그 국내선 항공편을 폐지하는 공약이 있어요. 네. 비행기 탈 때마다 탄소가 많이 배출돼서 그런 거. 그렇죠. 이제 단거리 비행을 이제 없애고 그 철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20배 정도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더 있어요. 철도에 비해. 철도에 비해 비행기가 20배 이상의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있어서 최대한 그 비행기를 좀 덜 타는 것이 좀 좋은데 이제 국내선을 좀 없앰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상쇄하고자 하는 그 의도로 녹색당에서 이런 공약을 냈던 게 있어요. 근데 이 녹색당이 아예 전체 정당 중에 독일에선 지지율 1위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영향력이 있고 더 파격적인 공약은 아예 곧 이제 총선이 있다고 해요. 독일에서. 근데 이 독일 총선에서 녹색당이 승리할 경우에 이 환경부 장관에게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다른 부처의 정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건 엄청 파격적이에요. 야, 이게 한국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또 갯벌을 또 그 개발하겠다 이런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이제 바로 환경부에서 제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권한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예전에 그 4대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때도 이름은 녹색 성장의 이름이었죠. 아, 그렇죠. 맞아요. 다른 녹색이 많아졌어요. 네, 녹조. 네, 그랬던 적이 있고 또 이 녹색당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메르켈 총리가 있는 기독민주당, 기민당 같은 경우도 그럼 2030년까지 우리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없앨 거야. 라고 또 환경공약에는 환경공약으로 맞받아쳐요. 네,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반대로 그 그린 뉴딜 발표하고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가덕도 공항 개발 또 새만큼의 공항을 만들겠다 하는 사업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환경단체들부터 정부가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죠. 미래 세대 이야기하면서 환경공약 그린 뉴딜 내걸어 놓고 왜 공항을 만들겠다는 거야? 오히려 공항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추세인데? 라는 게 이제 환경단체들의 입장인데 뭐 프랑스에선 이미 비슷하게 그 기차로 2시간 반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다 없애는 게 이미 그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어요. 그 기후보건 법안이라고 하는데 2시간 반 이내는 다 기차로 가는 거고 아예 국내선 항공은 금지되는 게 프랑스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그 외에 또 프랑스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이제 프랑스는 아예 지난 7월부터 이제 2023년부터 프랑스에 있는 공립학교에 그 채식급식을 의무화하는 게 법으로 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요 채식급식의 이슈가 상당히 큰데 이 프랑스 리옹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파리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도시의 이제 시장이 이분이 이제 녹색당 소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출마할 때 채식급식을 의무 도입하겠다라고 했고 시장이 되자마자 이제 공립 초중고에서는 급식에서 육류를 아예 제외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급식에 채식을 얻는 게 아니라 육식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스코 정도로 해서 그 달걀이나 이 생선 정도는 이제 급식에서 나가고 대신에 아예 이 육식은 제외하는 것이 그 리옹에서 시장이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농축산계에서 반발이 이제 심해서 처음에는 의무사항으로 시작했다가 선택사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해요. 선택적으로 육류를 섭취하고 싶은 사람들은 먹을 수는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어떻게 선택사항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그 육식을 하고 싶은 사람은 뭐 육식을 할 수 있게 뭐 바를 따로 만들어 놓는지 채식바라는 게 또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육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채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 옆에 설치되어 있는 채식바에서 음식을 골라다가 먹을 수 있게 뭐 채식바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평일에는 뭐 급식에 그 육식으로 나가다가 뭐 매주 금요일은 뭐 채식으로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섞는다든지 방식은 좀 다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농축산계에서 반발이 심해서 한 발 좀 물러났다 정도까지가 골자예요. 서울도 뭐 월 2회 채식급식 도입한다 이런 것들도 진짜요? 있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채식바 같은 거 말하면서 채식 선택할 수 있게 도입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얹어서 군대에서도 좀 채식이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계속 연결돼야죠. 학교에서만 하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채식을 고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면 또 조금 어려우니까 군대 가서도 채식을 할 수 있게 보면 장교 식당은 따로 운영하잖아요.
네, 그 정도의 이제 영양이 있는 거 보면 채식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장교 식당부터 먼저 이렇게 또 하는 게 모범을 위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육류를 많이 섭취하고 싶으셔서. 아니 저는 어차피 군대에는 전역을 했지만 아니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왜 군대에서 막 이렇게 가보면 식단표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골고루 뭐 1인이 얼마를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 뭐 육류 얼마, 채소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채소로 도입하면 그 밸런스적인 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냥 문득 궁금해가지고. 영양 밸런스 네, 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영양소를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 얼마에, 뭐 단백질 얼마에 막 이런 식으로 그 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도입을 채식으로 하게 되면? 그 채식을 비판하는 목소리 중에 그게 크잖아요. 그 육류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 있는데 이걸 금지해 버리면 그걸 얻지 못할 텐데 그런 영양 불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갑론을박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좀 재밌는 게 운동선수들이 있죠. 네. 저는 축구 되게 좋아해서 뭐 네이마르 같은 슈퍼스타들이라든지 요즘 운동선수들이 채식으로 계속 식단을 바꾸고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메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메시는 한번 물어볼게요. 다음에 만나면 같은 메시 좋아해요. 동갑이라 연락하면 저 알 수 키가 있거든요. 비슷해갖고 아 그래요? 많이 마음이 가더라고요. 전 또 동갑이라서 다음에 한번 연락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이 운동선수들도 채식으로 식단을 바꾸고 나서 더 건강해졌다라는 걸 이야기할 만큼 또 되게 근육질 선수인데 저 첼시로 이번에 간 루카쿠라는 선수가 있어요. 190이 넘고 100kg가 넘는 선수인데 채식으로 이번에 식단을 바꾸고 성적이 엄청 좋아졌어요. 몸도 되게 좋아지고 운동선수들이 이걸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채식으로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걸. 체질에 좀 죽이죠.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체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어떤 유튜버 같은 경우에 그 해외 유튜버인데 본인이 계속 채식하는 거에 대한 컨텐츠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유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육류를 섭취를 했는데 그거를 숨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서 굉장히 지탄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게 그 선택사항으로 가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체질이 또 다르고 하니까. 혹시 채식하십니까? 채식은 아니고 근데 저는 골고루 먹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뭐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저는 편식 같은 거 안 해요. 근데 따로 뭐 싸만서 싸먹는 것 같다. 뭐 채식 골고루 먹는다고 해서 아니 명이나물 하나 이렇게 싸먹는 아니에요. 것 같다. 골고루 먹어요. 저는 왜냐면 그 건강에 또 중요하죠. 중요해가지고 챙겨 먹는 편인데 근데 저는 육류도 먹는 편이에요. 그래야 저도 골고루 영양소가 섭취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도 골고루 먹어요. 그래서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해서 좀 그 유연하게 이 채식을 즐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먹는 거죠. 내가 비건이 되기엔 좀 어려워, 내가 채식이 되기엔 좀 어려운데 대신에 이렇게 섞어서 그 가급적 고기는 좀 덜 먹고 하는 식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채식주의자의 비판도 있나요? 이렇게 유연한 채식에 대한? 있죠. 네. 이제 이게 왜 그 말씀드렸냐면 보수 진보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갖고, 왜냐면 보수 진보 딱 무 자르듯이 안 되니까 그 중간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갖고 보통 가면은 변절했다라고 막 욕도 하고 하는데, 양쪽에서 욕을 먹게 되죠. 채식도 너 채식할 거면 확실히 해야지. 너 뭐야 그게 이도저도 아니게 막 너네 때문에 채식 이미지만 더 안 좋아. 막 이런 비판을 받지 않나 해서. 그런 시선도 있죠. 일부 있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건 한 명의 비건보다 100명의 플렉시테리언이 현재로서는 더 필요한. 그러니까 누구라도 더 그 채식을 조금 더 그 편하게 가깝게 느끼고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순수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보다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조금 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변화의 방법론은 다 다를 수 있다 보는데, 뭐 속도도 다르고, 근데 완전히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주장만 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채식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순수한 의도로 어떤 주장을 했다 한들 결과는 굉장히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때로는 오히려 침묵이 나을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하더라도 유연하게 넘어가는 게 사회 변화에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 저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의성님의 그 태도 있잖아요. 저희 방송하시는 푸나님도 항상 이 태도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방금 얘기하시는 게 보면은 근데 좀 강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까 히든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불편함을 느끼니까 PCR라고
선을 긋고 되게 욕할 수도 있는데 방금도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순수주의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한 분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나마 노력하는 여러 명을 더 다수를 만드는 게 낫다고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와닿고 이런 태도로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다른 분들을 좀 대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장단이 있고 각자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강경하신 분들은 맞습니다. 이런 운동의 스펙트럼을 더 넓히는 데 또 도움이 상당히 되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빠지면 넌 나만큼 선하지 않아. 넌 나만큼 깨어있지 않아로 자꾸 잣대를 들이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또 좀 경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넓어진 운동의 스펙트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하는 것도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또 다 틀렸다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맞아요. 왜냐면 네.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100을 외쳐놔야 그 사이에 이제 50 정도가 합리적인 노선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 당기는 역할을 또 너무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거를 국회 밖에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하면은 전 충분히 좋은데 국회 안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싸움장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네, 본인의 퍼포먼스로만 계속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되게 좋은 얘기였고 어때 이제 뭐 어떻게 채식을 한번 시작해 보시려고 합니까? 아 근데 해보시죠. 제가 이제 청국장 댓글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청국장 댓글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환경에 관련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나도 뭐 오늘 뭐 탄소를 얼마나 줄였다. 근데 이게 다 그 오이석 대표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분들도 댓글을 서서히 달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염색도 안 하고. 근데 아니 근데 웃긴 게 2주 연속 하고 있는데 아니 대접인데. 그게 아니라 근데 이건 진짜 웃긴 게 자기 채널 홍보 달았어 이번에. 누가 보면 환경에 뭐 영향을 받은 댓글 단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고요. 자기 채널 이름 바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성공할 것 같아요, 재현님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훈훈하네요.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은 한 사람 중에 하나로서 저도 그럼 채식을 좀 늘려보도록 계속 의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해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서 오이석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도 그럼 앞으로 채식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망원동에도 놀러 오세요. 망원동에 채식 식당이 또 엄청 많아요. 예. 네, 채식 식당 진짜 많고 채식 디저트 이런 것도 많은데 정말 맛있어요. 오시면 드셔서 나중에는 시켜드리죠. 좋은 곳에 이렇게 매주 임팩트 있는 곳 그런 걸 홍보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이런 사진 띄워가지고 저도 그 어떤 공간, 괜찮은데요, 데이트 그것도? 명소, 아니면 가족끼리 가기 좋은 어떤 식당 이거는 매주 앞으로 저희가 계속 방송하니까 매주 뭐 한두 군데씩 홍보를 하면 또 그걸 보시는 분들이 한번 찾아가고 이게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도 유익한 소식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도 대선 시즌이 이제 됐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유력 후보들 중심으로 해서 봐도 이 강력한 기후나 환경 공약이 더 많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그 IPCC 6차 보고서, 그러니까 2040년까지 1.5도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 자료 같은 걸 봐도 점점 이 기후 환경 문제가 시급해지고 있고, 뭐 이따가 우리 그 달타령님이 소개시켜 주실 거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유엔 총회 가셔서 그 기후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유력 대권 주자 분들도 더 강력한 기후 환경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미래 세대라고 일컬는 청년 세대라든지 이후에 이제 계속 그 나타날 세대들에게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시급한 공약이 필요하다라는 말까지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이야기의 출처는 그 경향신문의 기사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처를 말씀 안 드려가지고. 네네, 좋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우리나라 대선 후보는 또 어떤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나, 뭐 부족하다면 또 어떤 점이 부족한가에 대한 얘기도 앞으로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린 공약 같은 걸 비교 분석하는 거. 아마 조만간 환경단체들이 또 내놓으실 테니까 그런 자료가 나오면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 전에라도 기사 같은 게 있으면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달타령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오늘? 네, 일단 사진과 함께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셔서 유엔 총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유엔 제 이름에 돼 있는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개회식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76차 유엔 총회 개회식에 초청된 유일한 국가 정상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네, 그리고 지금 BTS도 같이 이 나온 사진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BTS하고 같이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 BTS가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임명을 하면서 옆에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BTS가 연설하고 있는 사진, 그리고 또 BTS가 저 유엔 총회 장소에서 지금 같이 찍은 사진이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영화 같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콘서트 하러 간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SDG 모먼트 회식에서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유일하게 초청이 되셔서 대면으로 참석을 하시고 나머지 국가 정상들은 전부 다 이 화면을 그냥 실시간 생중계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을 전부 다 대표하는 상황. 그렇죠. 유엔 회원 국가를 대표하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 19대 대통령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때까지 중에서 5번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최초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그러네요. 매번 가셨네요, 진짜. 네, 매번 이렇게 가셨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연설을 한 내용에서도 보면은 제가 그 다음 사진으로도 준비를 했는데. 야, 오늘 이미지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따끈따끈한 이미지들이긴 또 하죠. 이번에 가셨으니까. 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는 잠시만요. 네, 한국 국민들은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국제 협의의 여정에 언제나 굳건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저는 이거 개인적인 감상이긴 한데 저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안전과 미래 세대를 얘기하는 거에서 되게 세월호 느낌도 좀 나고 뭉클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벅차오르고 좀 감동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이 소식을 저는 KTV에서 다 찾아서 봤는데 뭐 커뮤니티나 뭐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찾아서 보시긴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뭔가 난리가 나야 되는 사실은 그런 소식인데 그쵸. 좀 너무 조용하게 넘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거를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쵸. 이게 솔직히 당대표 따릉이 타는 것보다 보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비교조차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이게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대통령께서 앞서 말씀 주셨듯이 유엔 회원국의 정상 대표로 가신 거고 전 세계 청년들의 대표로 BTS가 가서, 그리고 이걸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엔에서 이게 간절히 원해가지고 가서 사무총장도 덕분에 굉장히 이걸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행사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또 실제로 그 임팩트 있었던 메시지 중에 저는 그 웰컴 제너레이션이란 부분이 뭔가 이걸 계기로 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구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코로나로 많은 걸 잃게 된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환영하고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BTS가 어떻게 보면은 성장해온 과정들을 보면서 그런 말 할 자격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됐다기보다는 아미와 같이 힘들었던 시기, 내면의 불안 이런 걸 계속 공개적으로 고백도 하고 그걸 가사로 담고 거기에 청년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지금도 되게 불안해하는 요소도 있고, 뭐 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떨렸다고 막 중간에 이렇게 막 한숨도 쉬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참 인간 같다 생각이 들면서도 아무튼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인데 언론이 이걸 보도를 안 하니까 앞서 말씀 주셨듯이 그냥 흔히 그냥 어디 갔다 왔구나, 그냥 외국 갔다 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일이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재훈님 혹시 커뮤니티나 주변 소식을 접하실 때 관련 소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걸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 이 영상이 아까 보내주신 영상이 올라가고 7시간 만인가 900만 뷰 이상을 찍었다고 해요. 그만큼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엄청났고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되게
가슴이 뜨거워진다. 막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 아까 여기 황희도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일부 되게 안 좋은 그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되게 좀 눈살이 좀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왜 가수를 데리고 정치에 이용하냐 막 그런 식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거기에 또 좋아요가 많이 눌리면서 결국에는 정부 욕으로 가는 거죠. 좀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이런 댓글도 심지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게 궁금해졌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런 게 되게 궁금해졌고 이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그런 반응들이 너무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 그 SDG 모먼트라 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에 관련된 연설을 해주신 건데 이게 유엔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성님이 좀 많이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보면서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세우는 공통의 목표가 이제 모든 형태의 빈곤 종결, 뭐 기아 해소, 근데 이런 내용들과 함께 뭐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것들이 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네. 이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서 UN SDG라고 부르는데 요게 그 반기문 총장 계실 때 반기문 총장 그리고 제프리 sak스와 그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2030년 그 2015년부터 2030년까지의 목표예요. 유엔에서 세운 목표. 그래서 목표는 17가지가 있고 크게는 뭐 환경 문제, 경제 사회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일상 문제. 그래서 뭐 그 빈곤을 퇴치한다. 또 질병으로부터 벗어난다. 모든 여성이 이제 교육도 받고 성평등을 이룬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문화를 구조를 만든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평화의 파트너십을 만든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한 17개 정도가 있는데 요 17개는 그 어떤 한 나라만 혹은 뭐 선진국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어요. 개도국이라고 꼭 뭔가 이렇게 수혜받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건데 요 SDG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 돈도 많이 들고 게다가 이제 현재가 이제 2021년이니까 한 6년 정도 SDG를 그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가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오게 되면서 그간의 인류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성과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평화도 날아가 버렸고 성평등도 날아가 버렸고 모두의 보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유엔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관심 또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도 이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방역 성공 국가의 문제 우리나라와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수장과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재 전 세계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좀 이끌어내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RM이 진짜 그 리더로서 있어 되게 든든하다는 반응도 많잖아요. 그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부분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그 RM이 예전에 뭐 이제 유시민 이사장님 책을 또 읽은 게 알려져가지고 굉장히 또 유명한 일화로 남기도 했는데 그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 RM 같은 경우에도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적 성장, 그러니까 끝없이 근데 사실 그 RM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이 각각 그렇게 뭐 본인의 불안을 극복하고 이게 혼자만 극복하고 성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참 메시지가 좋았고 디지털 격차에 대한 얘기가 또 담겨 있어 되게 좋았어요. 이게 그 디지털 그러니까 정보 격차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메인에서 다뤄지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다뤄지면서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았다. 근데 물론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어떤 과제들은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해나가야 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약간 또 다른 관점에서 또 하나 살펴보면 이번에 유엔에서 저런 이야기를 모여서 한 거잖아요. 근데 유엔에서 어떤 미래 세대 이야기를 했지만 유엔 같은 경우가 오히려 조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해요. 그린워싱 중인가요? 유엔도 청년워싱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조금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엔 인턴들은 무급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생활비 정도만 받고 최저임금을 못 받아요. 그리고 석사 정도 없으면 뭐 쉽게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모두에게 열려 있는 기회가 아닌 거죠. 그 무급으로 내가 유엔에 가서 버틸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재력이나 배경이 없는 사람은 유엔에서 인턴 기회를 얻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유엔 같은 경우가 당연히 미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청년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제 유엔에서도 좀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기도 해요. 네, 저도 아까 재우님이 소개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댓글을 봤어요. 뭐 내치는 나몰라라 하고 밖으로만 놔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분이 계셨는데, 근데 아까 의성님이 딱 그 부분을 짚어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역이나 경제나 우리나라가 지금 그만큼 내적으로도 탄탄하고 좋지 않으면 해외에서 그만큼 인정을 안 해줄 텐데 그쵸. 이렇게 해외에서 인정을 하고 초청을 해주고 대표로 삼는다고 하는 건 그만큼 저희가 내실이 탄탄하고 내치도 그만큼 잘 되고 있고, 물론 완벽하고 100%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만큼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뭐 밖으로만 놔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추석을 너무 맞이해서 벅차올라서. 우리 문프 달타령이죠. 네, 네, 지금 저 나오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지금 보면 똑같이 유엔이거든요. 네. 안전보장 이사회인데 저 때는 이제 70년 전이에요. 7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저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군에 의해 까닭 모를 공격을 받아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도움을 호소하던 국가에서 지금 70년 만에 이렇게 유엔 다른 국가들을 대표해서 저렇게 기조연설을 하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대단한 일인데 이것이 언론에서도 그렇게 취급도 안 해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취급을 해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일부 이제 1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어땠고 지금이 어떤지. 사실은 이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못했을 때를 알고 잘할 때를 알아야지 비교 분석해서 얘기가 가능한 건데 10대나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국뽕이다. 이렇게 좀 폄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걸 뭔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좀 감정적이고 좀 무지성적이고. 네, 그 무지성이라는 한 단어가 요즘 좀 핫하긴 한데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좀 자기가 별로 합리적이지도 않고 좀 쿨하지 못한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일본 만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일본 아이돌들을 한국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근데 지금은 한국이 그럴 필요가 없어진 나라잖아요. 근데 이런 변화들이 얼마나 진짜 혁신적인 거고 세계적인 거고 대단한 건데 이걸 중간에서 연결을 시켜주고 제대로 알려주고 짚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다 넘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저는 오히려 더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객관화를 제대로 시키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리고 그걸 짚어주지 않으니까 계속 뭐 좀 나이가 있으신 세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개도국대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좀 피해의식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자라나는 젊은 미래 세대들도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자기가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된 어른이 중간에서 매개를 해줘야 되는데 좀 잘 되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게 되게 대단한 일이었죠. 그 최근에 세계 혁신 지수 5위 했다고 그 네. 5단계 올라갔다 우리나라가요? 예, 아시아에서 1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심지어 언론에서도 뭐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 대한민국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또 여기서는 선진국이란 그 단어에 그 담긴 그냥 무조건 성장만 하고 환경 파괴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뭔가 그 예전과는 달라진 대한민국으로서의 선진국이라는 의미로 이제 일단 저는 받아들였는데 물론 무조건 뭐 랭킹 1위 찍고 뭐 성장 잘하고 돈 많이 벌었다 해서 그게 전적으로 옳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 주셨듯이 최빈국 그러니까 해외 그 진짜 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남기도 되게 어렵고 미군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막 초콜릿 가지고 또 굉장히 막 굴욕도 당했던 그런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유엔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뭔가 이제 연결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화합과 막 평화와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언론이 어쩜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 수 있는가 굉장히 아쉬웠고 특히 BTS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이제 딱 뒤돌면서 퍼미션 투 댄스 나올 때 와 그냥 그 유엔 전체 건물과 그 앞을 다 쓴 거잖아요. 네. 되게 끌어오르더라고요. 막 또 수어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맞아요. 진짜 뭐랄까. 근데 그 영상이 약간 느낌이 일부러 그렇게 한지 모르겠는데 되게 원테이크로 찍은 듯한 느낌이 쫙 들게 해서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저도 마치 화면 보시죠 했는데 아니, 뒤로 빨리 들어가는 느낌. 근데 인상 깊은데 왜 이렇게 자꾸 차분하게 만들어내지? 막 끌어올라갖고 이거 너무 신나는데. 아니 왜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뭐 혁신지수 같은 것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언론 신뢰도만 빼면 진짜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정치만 좀 정리되면 정말 최고의 대한민국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그냥 단순히 경제가 좋아서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배만 잘 만들고 자본적인 것만 물질적인 것만 높은 게 아니라 저는 이번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나 예를 들어서 뭐 BTS로 보여줬던 거 또 블랙핑크도 사실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룹이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진짜 문화 강국의 힘이 아닌가 김구 선생님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재훈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또 시청자 모드로. 아니 국어책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보는 분들이 이게 역사적인 장면을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이건 보시는 게 안 봤죠? 저 봤잖아요. 어제. 제가 그 어제 카톡 기억 안 나세요? 안 본 걸로 해요 그냥.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반응이 뭐 10마디를 설명하는 것보다 이 유튜브에 치면은 나오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진짜 조금 그 빠져들지 않을까 그 어떤 영상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렇게 그러니까 BTS를 완전 100% 민간이라고 하기에는 또 공인의 성격이 짙긴 하지만 또 민간 특사로 갔으니까. 근데 민간의 차원에서 총회에 서서 저렇게 어떤 연설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다른 여러 뭐 NGO들도 되게 일을 많이 하는데 저 총회 한 번 들어가려면 한 3차, 4차, 5차 관문을 거쳐야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도 이제 서면으로나 뭐 낼 수 있지 거의 저렇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맞습니다. 관문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 대단한 거다. 민간까지 가서 함께 저렇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작년 청년의 날 때 또 지금 시계도 일부러 끼고 오신 거 이거 이니 시계를 끼고 또 자랑스럽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거 아니 이걸 왜 차고 다니냐면 시계 안 차고 다니다가 원래 짱바가 났다가 짱바가 나셨다고요? 이렇게 드러나네요. 왜냐면 모셔둔 게 아니라 저 벨사에 넣어둘 텐데. 아니 표현이 그러니까 구석에다가 먼지도 안 묻게 이렇게 잘 보관해 놨다가 봉인해 놨다가 당당해지자.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또 인기 말 되고 괜히 막 위축되고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왜냐면은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외치자. 근데 그 시계는 고장나면 어디서 고쳐요? 이게 또 AS 센터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귀하게 이걸 포장해가지고 보내고. 그 AS 센터는 어디에 짱 박혀 있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니시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이 모셔뒀죠. 너무 부러워가지고. 네. 맞아,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망했다. 아무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BTS의 이번 역사적인 장면이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에 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굉장히 아직까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었다 생각을 하고 현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디게 반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앞으로 계속 더 나아가는 발판으로 활용하면서 문화 강국, 특히 최근 중국의 여러 가지 과거로 역행하는 모습들과 비교되는 대목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 좋은 나라로 가고 있다.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여전히 많다.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재훈님. 숨이 거칠어요. 그게 지금. 아니라 마지막 순서를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네요. 원래 이렇게 항상 중반에 딱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니까 조금 긴장이 되네요.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이거 제가 빠질 수 없죠. 노엘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약간 너무 뉴스에 보도된 그런 것들 말고 그냥 현재 그러니까 청년의 생각으로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회수 같은 거에 의식한 건 아니고요. 그냥 편안하게. 예.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아니, 혹시 또 뜨끔해서. 뜨끔한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노예로 제가 뭐 뜨긴 떴지만은 또 그래도 이렇게 아무튼 제가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빠르게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왔어요. 메모장에다 정리를 해왔는데 그 가장 최근 논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19년 9월에 음주운전 사고를 냈었는데 이게 그 다들 아시는 레전드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하고 네.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던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 2월쯤 부산에서 술 먹고 시비가 붙었어요. 행인이랑. 근데 그 영상도 막 이렇게 떠돌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행위를 밀치고 욕설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요거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됐고 그다음에 2021년 7월이랑 9월에 인스타에다가 논란이 될 만한 글을 또 썼었죠. 종북 빠영이 정권이 어쩌고 하면서 인스타에 글 쓰고 논란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롱하면서 인스타에 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최근에 무면허 운전에 접촉 사고를 내고 그 다음에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관까지 폭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게 집행유예 기간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알고 계시면은 얘기를 듣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청년의 입장에서 조금 이 노예를 보다가 조금 의문점이 든 게 뭐였냐면 이 장제원 의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장제원 의원이 과거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언급하며 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라. 과연 법무부 장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고 거기다가 과거에 음주운전 차는 살인도구라면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사람이라고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혹시 나처럼 이렇게 시사나 정치를 잘 모르는 청년들한테 이런 걸 좀 소개해주면은 더 공감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요거를 짧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 이번 장용준은 과연 어떻게 처벌이 될 것이냐 여기에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아니 그러니까 지켜봐야죠. 왜냐면 제가 판사는 판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분노하신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러세요? 아니 뭐 얘기해 줄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게 궁금하다. 네, 같이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분노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면허 운전이잖아요. 일단 네. 네. 거기에 접촉 사고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에 사고를 냈고 거기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는데 이게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음주를 너무 많이 한 상태라서 그러니까 측정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사불성이 됐다라는 그런 기사도 많았었고 거기다가 이제 경찰관한테 머리를 들이밀면서 폭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밀치고 이것도 폭행인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4개의 그게 있었는데 간단 조사 후 귀가시켰다. 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분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인이었으면 저거는 간단히 조사 후 간단히 조사받고 귀가될 게 아닌데 아버지가 장제원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진짜 뭐 커뮤니티나 어떤 기사 댓글이나에 되게 많이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재범을 하게 됐으니까 이거는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일 날에 그 DC인사이드라는 힙합 갤러리에서 이 노엘 퇴출 촉구를 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힙합 갤러리에서 직접적으로 내용이 뭐였냐면 2차례 음주운전으로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으며 힙합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더 이상 힙합의 숭고한 정신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스스로가 힙합계에서 아예 나가길 바란다라는 성명문을 또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조금 이례적인 일이지 않나 그렇게 봐서 조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장제원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윤석열 캠프에서 제발 나가지 마라.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 끝까지 같이 있어달라. 끝까지 같이 있어달라. 이거는 우리가 봐줄 수 있다. 무슨 잘못을 했어도 이게 아마 윤석열 캠프에 장제원이 있어야 지지율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걸 인식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게 뭐냐면 원래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논란이 터지고 나서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면 원래 이게 다 대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를 옹호하는 측도 있고 아니면은 노예를 비판하는 쪽도 있고 원래 어떤 일이 있었으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갔었는데
이거는 노예를 옹호하는 커뮤니티 글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커뮤니티를 가던가. 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네, 예. 대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초 커뮤니티 이런 거 할 거 없이 노예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마지막까지 전선이 1배였잖아요. 1배한테만큼은 옹호를 받았는데 1배가 지금 다 끝난 건가요? 일베에서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노엘이 선 넘었다. 이거는 쉴드가 안 된다.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여기 뭐 생각이 할 게 있나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이와 비슷한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노예 씨가 네. 2019년 9월에 그 오토바이 친 그 음주 사고 냈을 때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인가? 취소죠. 0.08이 면허 취소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취소를 넘었는데 근데 그때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에다가 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 얘기했다. 참고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입니다. 그 나경원 딸이 대학 입시할 때 그 면접 과정에서 했던 얘기죠. 오랜만에 나경원 씨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해서 서운해할까봐 얘기하시죠. 서운할까봐. 아무튼 다시 장지연으로 돌아와서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2019년 9월에 새날 천국장 이 방송에서 그 아빠 찬스 의혹 제기를 했었어요. 아, 예, 비판했는데 장지연 측에서 고발했다고 부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 고발을 당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아빠 찬스가 아닌데 아빠 찬스라고 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게 용산 그 제가 사는 쪽으로 경찰서로 넘어온다 하고 지금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데 오랜만에 또 그 소식이 전해지곤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진짜 웃긴 건 그 어떠한 사과를 하더라도 적어도 저는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다. 진짜 반성을 하고 있다면 아빠 찬스라는 비판,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얼마나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범죄가 드러났고 그렇죠. 게다가 장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 주신 문제 별개로도 뭐 여성 동상에다가 막 성행위하는 그 사진 그리고 성매매 트윗 관련해가지고도 논란이 있었고 엄마 뭐 패드립도 했었고 온갖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인데 어쩜 저렇게 그 자녀 교육을 못하냐. 그러니까 물론 이 연자제라고 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단순히 아들 사고 쳤으니까 장지연이 다 책임져라 라는 이야기보다도 앞서 말씀 주셨듯이 본인이 과거에 뭐 음주운전 살인 도구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도 그 공직자 자격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비판 받는 거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성매매 관련된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이 미성년일 때 발생한 사건들도 굉장히 사고 친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잘못했다. 네가 대신 죄값을 치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만약에 어떤 처벌받아야 되거나 책임질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처벌을 그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제대로 지면 되는데 이번에도 그냥 솔직히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장제원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집에 갈 수 있나요? 그게? 예,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받아야 될 책임 플러스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름 유력한 대권 그 후보에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책임이 좀 무겁게 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힙합계에서 퇴출을 다. 이 비슷한 사례 없나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 그러니까 이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조금 애매한 게 음주운전이라는 게 그 기준이 되게 막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알코올 농도가 뭐 정지냐 취소냐 뭐 접촉 사고를 냈는데 그 뭐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느냐 뭐 신호를 위반했느냐 아니면은 뭐 그냥 가다가 단속에 걸렸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연예인들만 보면 최근에 리지라는 그 연예인도 네, 음주운전 후 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면허 취소 수준의 알코올 농도였어요. 근데 이거는 뭐 27일날 첫 공판이 열린다고는 하는데 이제 이것도 뭐 상대가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또 처벌 기준이 그 다르다고 하고 박중훈 씨 같은 경우도 2번의 음주운전을 했지만 이 그 적발이 된 게 자신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대리를 타고 왔다가 그 주차장에서만 자기가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적발이 된 거라서 그 도로로 또 인정을 받지 않는데요. 그 주차장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 그리고 박시현 씨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 후 사고를 냈는데 지난 5월에 벌금 1,200만 원이 선고가 됐다고 해요. 이것도 피해자와 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음주운전이 2번이지만 이제 뭐 집행유예 기간도 아니고 이제 워낙 오래전 일이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민서 이분도 4번의 음주운전, 4번이나 음주운전을 했지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숙취운전.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막 음주 단속에 걸린 게 아니라 다음 날 이렇게 숙취를 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 뭐 이런 것, 그것도 피해자랑 다치지 않고 합의한 점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났다고 해요. 그래서 노엘 같은 경우에 되게 관심이 쏠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연예인들의 사례를 다 뛰어넘어요. 네. 다 센 걸로 간 거죠. 그러니까 뭐 공권력에 도전한 것도 있고 뭐 공무집행 방해도 있고 면허 취소 수준인데다가 뭐 거기다가 만취 상태로 뭐 집행유예 기간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되게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모범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항상 시민들이 알기에는 말로만 높아졌다 하는데 뭐가 도대체 높아진 건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뭐 간단 조사하고 귀가 막 하고 하는 걸 보면. 최근에 그거 뉴스 한 번 있잖아요. 그 농구 감독 허재 감독님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2번인가 3번 걸리셨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광고를 숙취해소제 광고 찍었다가 네. 그것도 논란이 됐었죠. 애매하네요. 야, 참. 그리고 노엘이 뭐 대한민국 최연소 연예인 음주운전자래요. 또 그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모든 최고가 되네요. 그렇게 주목을 받는 게 좋은 건지. 그 경찰 아까 얘기 나왔는데 그 영상 SBS에서 공개한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은 뒤에 차가 다니는데 그냥 경찰 밀어요, 글로. 네. 그거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것도. 아까 그 BTS 뭐 그것처럼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냐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밀친 그 장면을 계속 부각시키고 이것은 진짜 만약에 차에 치였다면 경찰이 그 누가 책임집니까? 반대편 차소에 차가 오는데 반대편 차가 그냥 뒤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걷다 막 밀고, 심지어 목격자 말에 따르면 그게 또 뭐 술에 취했든 뭔가에 취해 있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다른 게 나오진 않을까? 뭐 아무튼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노예 씨한테? 이제 노엘한테 뭐 얘기하는 건 솔직히 입 아프고, 저는 그냥 이번 이참에 그냥 장제현 의원이 좀 공직자의 그게 자격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자식한테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남자가 한 말에 대해서는 딱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도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짱박히라고 하세요. 너무 소중하니까. 근데 너무 소중한 국회의원 자리는 어떻게 뭐 사퇴가 안 되나요, 이거는? 근데 그 캠프에는 계속 계셔줬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캠프에는 계속 이거 국회의원은 사퇴하라고. 뭐 어쨌든 책임을 져야지. 왜냐면은 남의 자식한테는 자식이 그렇게 교육시키면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시고, 이건 너무 솔직히 내로남불 아닌가. 이것도 확실히 그분 라인이라 그런가 뭐 이거는 내로남불. 저분을 남기시네. 네, 아니 그리고 커뮤니티 반응이 또 하나 있죠. 사진을 준비하신 거. 재밌는 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 윤석열 씨한테 한번 얘기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 좀 시간이 남으니까 간단하게 하면은, 커뮤니티 반응을 조금씩 살피다가 재밌는 걸 봤어요. 뭐냐면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백종원이 그 계란말이를 한 건데, 보면은 백종원이 계란말이를 저렇게 좀 실수해가지고 좀 약간 잘못 만들어진 계란말이가 있더라고요. 이 말일텔 당시에.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찢어진 계란말이에서 백종원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집사부일체 출연하면서 윤석열이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막 고급 스킬을 구사하면서 계란말이가 딱 저렇게 각이 딱 잡히게 백종원보다도 더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커뮤니티의 이슈가 되면서 윤석열이 포장마차 차리면 나는 꼭 가고 싶다 막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저 정도 계란말이는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요리를 막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총장님의 재능이 좀 다른 쪽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솔직히 좀 포차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식업. 제가 뭐 빗걸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 저렇게 계란말이 저 정도로 할 정도면은 웬만한 그 포장마차 내공 있으신 분들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총장님 아니고 성열이 형이라고 부르래잖아요. 맞아. 형이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서결이 형이 만약에 저렇게 정치 관두시고 재능이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겠습니다.
네, 이게 거기. 노엘 반응을 커뮤니티에 찾다 보니까, 노엘 찾다 보니까. 노엘 아빠 장재원이 이제 그 윤석열 캠프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된. 노엘, 장재원, 윤석열 이렇게 간 거죠. 마지막. 네. 아니, 뭐 이게 또 그냥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윤석열 씨는 사실 거기 있을 때가 아니죠. 네. 예, 목포차 차리고 그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의 만행을 저질렀다 생각하지 않고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행동들이 너무나 많다. 본인 사건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장모, 부인, 특히 그 윤우진 사건이라든지 이거 다 밝혀야 되고요. 맞아요. 남의 가족 저렇게 도륙한 사람이 저 예능 나와갖고 저렇게 하는 것도 진짜 정말 보기 싫었어요. SBS 집사부 일체가 이건 진짜 비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게 하필 추석 명절 때 네. 어떻게 그 맞아요. 예능에 실제로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온 이 윤석열의 이미지를 보면서 어떻게 뭐 호탕한 형이네? 실제로 반응이 아까 네, 말씀하신 맞아요. 계란말이 잘하네, 요리 잘하네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는데 이 사람이 그 방송에 나와서 허허한다고 실제로 뒤에서 어떤 짓들을 벌였는지 이런 게 다 희석되면 안 된다 생각해서 네. 아무튼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좀 진지하게 좀 비판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무튼 SBS 이거 진짜 비판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것도. 근데 언론에서 이걸 비판을 하면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와 막 반응 대박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이거 되게 예능 뭐 나갈 수 있지, 대선 후보가 예능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실제로 이재명 그렇게 하고 이낙연도 있죠.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추석에 골든타임에서 나왔다고 오죽하면 펜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뭐 펜코는 뭐 윤석열 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청국장 96회 매주 토요일 날 찾아뵈니까요. 앞으로 100회 1000회 계속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